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비트코인의 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장에 한번 또 크게 왔는데요. 다른 알트코인과 같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 추세, 먼저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9%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8.73%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꽤 5에서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이제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하락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등 이 핵심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8% 급락한 28,292.73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51%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4.96% 폭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전통 자산이 금융시장의 약세 흐름에 지금 이제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하락폭이 그 증시의 하락폭하고 같이 지금 동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지금 살펴보는 게 이제 디파이입니다. 이 탈저항화 금융이라고 하는 이 디파이 초기 투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이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디파이 초기 투자들이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탈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후폭풍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채굴업자들이 지금 이 코인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24시간 동안 채굴업체들이 빠져나간 비트코인이 1,500코인이 단기적으로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엊그제 있었던 기사인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을 예견하고 매각과 관련해서 예상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미리 이 하락세를 예측하고 판매한 게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통 자산 시장, 이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이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이제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원인이 이제 명확할지, 지금까지 이제 증시가 워낙 급하게 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적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지금 꼽혔는데, 지금 이제 그 디파이의 이 잠긴 전체 자산 가치가 8월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며칠간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95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약간 이제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인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이제 전통 자산시장이 증시를 한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만약에 큰 출렁거림이 여기서 크게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들도 따라갈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세가 꽤 많이 나왔죠. 지금 5%, 8%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왔고요. 지금 알람마스터즈도 이제 단기적인, 어제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단기적으로 완성이 됐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알람마스터즈가 전망을 했어요. 이제 그 전망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맞아 떨어져 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10,000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죠. 1,700달러 선 지금 도달을 했고 오른쪽 어깨에서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됐다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알람마스터즈는 지금 9,600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만약 하락세가 더 나오게 된다면 9,600달러 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단기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우선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흐름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상승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폭이 나오는 것들 그냥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셉 영잉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이 거시적인 요인으로 이 채굴업체의 토큰 거래소 유입이 증가하는 부분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유로화 약세 경고에 따른 이 달러 회복세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하락하는 금 시세 등이 이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에. 그리고 단순 요인일 뿐이지만 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소식인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서울지방검사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8년 빗썸을 매각하려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BXA 코인을 상장한다면서 약 300억 원어치의 코인을 먼저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음으로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악재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내 소식이고요. 이 단기적인 이제 한 거래소의 영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의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약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수수료 사상 최고치 갱신이라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디파이에서 많은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이 수수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부 사용자들이 이 거래까지 12시간 이상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높은 이더리움 수수료가 이 사용자들의 신뢰의 한계를 지금 넘어선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큰 수수료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거래 비용만 13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 수업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2.0도 지금 테스트 기간이라 확실하게 이게 빠른 해결책이 나오기는 지금 현재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디파이가 좀 사그라들면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후오비, 비트파이넥스, 테더가 이 FATF 이 트래블 룰 준수 위한 오픈소스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한 이 오픈소스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이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인 이 FATF가 발표한 트래블 룰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이 $1000 이상의 거래를 실행할 때 의무적으로 거래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프트 네트워크는 이 VASP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개인 식별 정보를 확보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토콜인데요. 시프트는 이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 베리스코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특정 거래에 트러블 적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이 개인 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VASP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VASP는 이 베리스코프를 통해서 이 데이터 공유 규칙을 수립해서 트래블룰 등 글로벌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동시에 데이터 유출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규제를 지키기 위한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회원사로 지금 테더나 바이낸스 같은 유명한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FATF 같은 경우 이 글로벌적으로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 룰에 꼭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룰을 따르지 않고서는 국가에서 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룰을 이제 준수하는 이런 오픈소스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룰이 명확해진다면 실제적으로 좀 더 건전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6%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 중앙화된 이 거래소와 좀 차별화된 이 탈중화된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산형 거래소인 이 덱스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점유율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분산거래소의 이제 거래량 증가폭이 지금 남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물 거래량 비율이 8월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무려 6%에 해당되는 거래로서 연속 상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비중을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계속 처음에 덱스는 원래 이제 거래량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실제 그 덱스 비중은 뭐 0. 몇 퍼센트 였을 때도 있었고 시작할 때는 뭐 거의 미미했었는데 최근에 꽤 많이 지금 거래소의 비중 자체가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해소해주지 못하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이 덱스에서 해결을 해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IT 업계 빅2가 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사에 이어서 국내 IT 업계 빅2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이 눈앞에 다가오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용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한번 등록하면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증명 등을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증용 QR코드와 바코드만 노출돼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 도로교통법상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었는데, 이에 양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서 나오고요. 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카카오는 또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이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이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통 3사에서 이제 운전면허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이미 빠르게 열었는데, 또 뒤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이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갖게 된 거고요. 아마 서로 이제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 시장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증명서들을 대부분 다 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다 넣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쪽은 지금 카카오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 가장 편리하겠죠. 뭘 써도. 그래서 아마 카카오가 지금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자격증, 나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학위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증명서들이 지금 이제 그런 하나의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플랫폼을 넘어서서 그 기술 기반은 결국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포춘 40세 미만 영향력 있는 리더 40인의 이 암호화폐 주요 인사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포춘은 이 금융, 기술, 헬스케어, 정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이 5개 부문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유력 인사 40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애덤 화이트 벡트 사장과 그리고 이 캐서린 콜리 바이낸스 US CEO, 그리고 요니 아시아 이토로 CEO 등 이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이 금융 부분에서 영향력을 가진 젊은 리더들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춘은 애덤 화이트 벡트 사장을 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설립한 핵심 인물이자 현재 IC 암호화폐 부문 자회사 벡트의 사장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금융 부분 젊은 리더 1위 자리에 올렸다고 합니다. 뭐 다른 그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포춘에서는 이 영향력 있는 40세 이하 40인을 계속 이 매년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타릭 부테린, 그리고 로빈후드의 창립자인 이 블라드 테네브 등이 명단에 포함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참 해외에서는 이런 그 젊은 그 영향력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또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는 걸 보면 앞으로의 이제 시장이 어디가 이제 커질 것이냐를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요적으로 이런 젊은 리더들이 중시하는 이 곳이 결국에는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는 산업군인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의원들 이 대통령 서한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에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방 정부 관계자들의 보낸 서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긴급 지원 활동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필수 물자를 추적 전달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공급망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재고량, 운송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공급망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뭐 비트코인이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림에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시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오히려 그런 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